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주식사관학교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요 몇 차씩 동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캔들, 이평선, 그 다음에 장전에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짚어봤죠. 그럼 오늘 요즘에는 계속 장안의 화제인 게 뭐냐면 Q&A 시간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아봤죠. 그 중에서 정말 이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질문들을 하나씩 뽑아서 오늘은 3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웅님. 감사합니다, 이재웅님. 항상 팬인 것 같아요. 자, 성공 기원합니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제가 이평선 강의를 다시 보기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평선이 웅축해 있는 모습에서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주체별 수급은 영향이 적은 건가요? 이전에 이미 매집을 해놔서 상관이 없는 건가요? 라는 그 질문을 해 주셨네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재용님. 제가 꼭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평선에서는 뭐냐? 이평선은 뭐냐? 우리가 얘기했듯이 가격 프라이스의 평균치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평선이 움직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래가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평선에서 움직해 있을 때 거래가 터지면서 레벨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5일선이 빡딱 치고 올라가면서 이격도를 이렇게 벌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에서는 캔들이 아니고 이평선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평선이 움직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거래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겁니다.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만 매수만 해도 물량이 없으니 그냥 올라간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핵심 매수 포인트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잡기는 정말 힘듭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두 가지에 있죠. 이평선을 본다라고 하면 정배열, 그 다음에 역배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역배열은 뭐죠? 쭉 빠지다가 들어 올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역배열에서는 매매가 힘들어요. 왜? 기술적 반등은 세게 들어올지언정 저점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배열은 어떤 거겠죠? 안정적인 이 프라이스의 이평선들이 어때요? 웅축해 있는 자리. 여기서 5일선 첫 번째 거래가 터지면서 5일선이 들어주는 자리. 자, 웅축을 쭉 하다가 5일선이 딱 들어준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급소입니다. 급소 자리입니다. 이평선이 웅축, 에너지 폭발, 거래가 들어주고 5일선이 들어 올린다. 라고 하면 가장 키포인트인 급소 자리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요. 자, 주식 주도주 섹터에서 대장주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정말 대장주. 이거 제가 강연회 같은 데 많이 가면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섹터의 주도주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도주 중에 종목이 어떤 게 대장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대장이 주도 섹터, 예를 들어서 요즘 핫한 게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에서 가장 빨리 올라간 친구가 대장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부대장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장이 조정을 준다 이렇게 하면 그 섹터의 종목들의 군들은 다 꺾여요.
그 다음에 대장이 다시 조종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대장들이 부자대장 종목들이 그때 치고 올라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대장주를 잘 보면 이 섹터의 종목군들이 처지구나 안 처지는구나 먼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대장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 가장 먼저 빠지고 가장 약하게 빠집니다. 하지만 부대장들은 어떻게 되냐, 부대장 종목들 있죠, 그거는 먼저 빠져요. 먼저 심하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땐 항상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장을 건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센 친구를 건드려야만이 수익이 빡빡빡 나오고, 그 다음에 손실도 빡빡빡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납니다. 이 대장주가 죽으면 나머지 부대장들은 먼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장주에 대한 종목들을 항상 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하면 전기차의 테마에 대한 관련주, 전기차들 뭐 삼성 SDS, LG화학, 배터리 쪽도 볼고, 그 다음에 요즘 P&E 솔루션, 그 다음에 에코프로 막 이런 것들 종목 되게 많습니다. 우세 AMP 되게 많습니다. 상하프롬테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종목들을 한 곳에 이렇게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흐름을 보면 이 섹터에 이 종목이 대장이 뭐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팍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Q&A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말 연시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이제 책보다 내년을 대비하는 우리 황소개구리 주식사관학교 수익을 말하다 해서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은 이제 역시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이제 다이어리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가계부, 주식 매매 일지를 쓸 수 있는 다이어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Q&A 게시판, 좀 저번 주 차시는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더 눈높이를 더 낮춰보겠습니다. 더 낮춰서 제가 거기 맞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꼭 답을 맞춰서 여러분 걸로 가져가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슈가 뭐죠? 시장 이렇게 들어보면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금리 인상.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많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질 거다. 어느 사람은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찬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를 봐야 되냐? 주식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역사적 패턴이에요. 흘러왔던 과거의 역사적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이 반응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주식했던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 상태나 지금 매매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답은 하나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때는 항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10년 전의 사람의 심리의 상태나 지금의 새로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정답을 하나는 뭐냐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심리 상태가. 그럼 어디로 봐야 돼요? 과거의 히스토리를 정확히 찍어내면 우리가 예측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예측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죠? 대응을 해야 돼요. 예측의 전제 조건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과거의 역사적 흐름. 이 주가에 역사적으로 올라왔었던 고점과 저점의 가격이 프라이스의 도대체 포지션이 어디냐? 가격의 포지션이 어디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사이클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래서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 패턴 분석이 똑같습니다. 왜 패턴 분석이 나오냐? 자, 사람의 패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죠. 우리 양치하죠. 그다음 머리 감고 그다음 직장에 갑니다. 그 직장 일하고 저녁에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뉴스 데스크를 보고 그다음에 주식 챔피언을 보고 수익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내일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이게 뭐죠? 일상에 대한 패턴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반복되게 돼 있어요. 자연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 그 다음 다시 겨울.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나라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또 다른 나라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에 대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감지를 못할 뿐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게 희한한 섹터대로 그 주기제도 움직입니다. 주기대로. 주기적으로 또 움직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정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뭐냐? 역사적으로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였길래 도대체 금리 인상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가? 왜 시장을 힘들게 하는 건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사람들 걱정합니다.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은 위기와 기회가 있어요. 위기와 기회. 위기와 뭐였죠? 위기와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위기와 뭐가 있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사에도 마찬가지로 위기는 한 번씩 다 찾아옵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죠? 공평합니다. 이렇게 공평. 자, 그러면 위기가 지나가면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시간과 소유에 대한 싸움을 이겨낸 사람은 그 또한 그 시기가 지나갑니다. 역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정말 1년에 한 번씩 급락이 나와요. 저번에도 옛날에 강의를 많이 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급락이 나와요. 정말 급락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09년부터 우상향이에요.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쭉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렇게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박스권에 코스피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 왜 1년마다 급락이 나올까? 라는 부분들이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성이 약한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내성이 약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장기 투자 5년 정도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형주를 이렇게 쭉 포트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저기 밑에까지 코스피 200 지수 단단한 우량 기업을 가지고 매수를 해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4년 내내 주가가 빠졌어요. 지금은 다 거의 다 50% 이하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 포트를 봐봤어요. 희한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역사적 반복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주기가 제가 한번 주기로 한번 연구해봤어요. 4년 주기로 돌더라고요. 4년 주기. 2011년에 우리나라가 2011년에 고점을 딱 찍었어요. 여기가. 그죠? 신고가였죠? 2200포인트까지 빵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는 이 박스권에 갇혀서 4년이라는 시간이 도래됐습니다. 이 4년 동안 그 박스권에 있었어요. 밑바닥 1800에서 2000포인트, 2200포인트, 2100포인트 이 4년 내내 여기서 갇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 지금 그 대형주들이 밑에서 꼼틀꼼틀 이렇게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이클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4년 동안 고생한 종목들이 지금 밑바닥 잡고 이렇게 대형주가 촉촉촉촉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거 뭘 의미하냐? 다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시그널. 근데 지금 흔들리는 바람들은 뭐예요? 잔바람이에요. 잔바람. 항상 바람을 불어요. 바람이 항상 불어요. 항상 바람만 부는 게 아니죠. 햇빛이 쨍쨍 치는 날도 있고, 바람도 부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비 올 때마다 흔들리고, 눈 올 때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멘탈이라고 그랬죠. 자, 볼게요, 한번. 자, 08년에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때 시장 참여자들은 다 큰일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 끝났다. 매스컴 매번 얘기합니다. 주식시장 이제 끝났다.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끝난지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 종목이 하한가도 나오고 그랬던 시기가 08년도의 시기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저점이란 부분이 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날 다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 손절했는데 다 끝났다고 했던 종목이 주식이 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도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때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되게 많으세요. 기회를 잡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기회 쪽. 위기 쪽에서 포기하신 분 계시고, 다시 위기에서 기회로 잡으신 분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이때 수익이 엄청 많이 내시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고리 이렇게 겪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08년들이 글로벌 위기였죠.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그 다음 서프라임 모기지, 이래서 세계 금융시장이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황 상태였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다 끝났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주식시장 패닉이에요, 패닉.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식은 다시 제 자리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올라왔어요. 왜 여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빠지고, 막 자고 일어나면 맨날 주식 빠지고, 막 전화 온다, 막. 근데 결국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주식의 원리예요, 원리. 원리. 자연의 원리랑 똑같아요. 빠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뜨거웠던 열기를 겨울에 식혀줍니다. 이렇게 섹터대로 움직이는 게 주식 시장의 역사적 패턴입니다. 자, 볼게요. 쭉 끌어올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여기서 또 급락이 나왔어요. 2011년 8월. 자, 유로발 악재. 희한하게 악재가 나왔어요. 또 지수가 급락이 나왔어요.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때 또 사람들 다 그랬어요. 1600포인트인가? 그때 갔던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또 끝났다. 또 끝났다. 매스컴 TV 틀면, 막 큰일 났다. 유로 막 난리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개인적 투자자들은 겁납니다. 왜? 공식력 있는 매스컴에서 팔어라고 얘기하니까. 놀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팔게 됩니다. 영희 아빠, 철수 아빠, 민수 아빠들이 다 팔았대요, 주식을. 큰일 났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팔아야 됐단 말이에요. 팔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식은 바로 이겁니다.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심리입니다. 남들 팔 때 똑같이 팔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 팔 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팔고 싶으니까. 그게 심리 싸움이고, 그때 남들 다 팔 때 뭐라고 했죠? 저번에 바닥 중에 심리 바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심리 바닥. 심리 바닥. 그래서 하락의 끝자리는 항상 이렇게 쭉 밀어버려요. 마지막까지 고통을 줍니다. 주식이라는 건. 하락의 끝자리는 마지막 한 번 더 레벨업을 더 밑으로 하방으로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하락의 끝자리. 고점의 끝자리는 어떨까요? 7부 능선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심하게 한번 끌어올려요. 막 있는 힘, 에너지를 폭발을 해버려요. 거래까지 터지면서 거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어디냐? 7부 능선이라고 합니다. 7부 능선. 자, 이렇게 2011년에도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유로발 악재. 이렇게 그리스 재정 리스크. 근데 희한하게 안 끝났어요. 또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또 많이 손해를 보시고 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졸이고 있을까요? 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럼 또 다른 시장 참여자가 들어오죠. 또 A라는 시장 참여자는 또 나갑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어떤 줄을 쓴 것처럼 딱딱 맞춰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 또 한번 볼게요. 2003년, 2012년 5월에도 또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와요. 이거 뭐 해먹을 수 있겠어요? 급락이 또 나옵니다. 이건 또 뭐죠? 자, 유로존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기 둔화. 그 다음에 2012년 4월에 북한의 GPS 교란. 그 다음에 5월에는 유로존 재정 위기, 글로벌 경기 둔화. 자, 유로존 또 그때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이렇게 지진 발생으로 공포감.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되냐? 저점을 찍고 또 올라갑니다. 돌아버리겠네.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 자, 또 볼게요. 네 번째. 자, 2013년에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참 희한한 거죠. 왜 우리나라 1년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성이 약해서 그래, 내성이. 너무 급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떨어졌다가 버네킹 쇼크였죠, 그때. 양적 완화 축소로 전 세계 폭락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가요. 또 빠져서 또 저점 잡고. 그렇구나. 주식이라는 거는 딱 하나네요. 자, 한번 쉽게 생각해 볼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하나, 주식이라는 건 딱 하나예요. 자, 위기와 뭐예요? 자, 기회가, 정확히 공존하는구나. 누구는 위기였고, 누구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는 위기예요. 막 다 팔고 나갔어요. 막. 근데 누구는 다시 기회가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사적 패턴 뭐예요? 바닥에서 사놓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고점에서 사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빠집니다. 거기서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올라가면 그 전에 이 펀드 가입했던 환매가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2,000포인트 되면 막 환매 막 펀드 환매 막 거기 물려 있어서 너무 이게 손실이 크다 보니 거기만 오기만 분전만 되면 그냥 팔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항상 이렇게 패턴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 박스권 장세를 연출해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겠죠? 자,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0년 이렇게 2011년, 12년, 여기 보면 13년, 14년, 15년 이렇게 어때요? 1년마다 한 번씩 위기가 왔고 또한 기회가 왔었구나. 위기와 기회가 왔었구나. 항상 그랬네.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었구나.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구나. 위에 사면 무조건 떨어지는구나. 자, 쉽죠? 이렇게 팩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떨어질 때 위기가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자, 이해하셨죠? 떨어지면 싸게 살 위기보다는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까도 그 패턴들을 다 봤듯이 고점에서는 항상 떨어지고 밑에서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만 잘 잡은다면 아마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는데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그죠? 위에도 사지 말고 밑에서 사야 되는 거죠.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또 내용이 달라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밑에서 채바닥에 사놓으면 올라가는구나. 최고점에 올라오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구나.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다른 사람과 반대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 지금 이슈가 뭐죠? 자, 금리 인상이래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슈는 시장이 금리 인상이에요. 우리나라 계속 외국인들 계속 매도해요. 왜 매도할까요? 얘들. 왜 그럴까요? 왜 매도할까요, 얘들? 근데 기관은 좀 사요, 또. 왜 그럴까요? 자,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이 있어요. 자, 기관은 뭐예요? 기관은 단기 바닥을 만들어요, 얘들이. 바닥을 만들어요, 바닥.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다 단기 바닥에서 매수가 저번 달에 9월 달에 우리 코스피 큰 나갈 때 1850포인트가 거기서 1조 원 정도를 매수해 버렸어요. 단기 바닥은 누가 만들어요? 기관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뭐죠? 이 사람은 외국인들 이 사람은 뭐래요? 추세를 만들어요. 추세 바닥에서 절대 안 들어와요. 중간 선상에서 추세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외국인 포지션이에요. 그때 우리 상반기 보면 외국인 줄기차게 막 고점 올라가 2000포인트 넘어가니까 막 줄기차게 매수 들어왔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추세 만들어요. 추세. 그 다음에 또 단기 고점은 누가 만드냐? 기관이 만들어요. 한 번 더 레벨업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고점의 물량은 개인이 받아가요. 맞잖아요. 개인이 받아가요. 이거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왜? TV 틀면 주식시장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경제방송이나 뭐 여러 방송 보면 뭐 주식 화랑입니다. 뭐 펀드 가입하세요.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좋다니까 삽니다. 그럼 거기가 고점이 돼요. 거의 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 싸움인 거죠. 심리 바닥 아까 얘기 드렸죠. 심리 바닥. 심리 바닥에서는 기회가 와요. 그죠? 심리 고점에서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청개구리처럼 돼야 돼요. 아셨죠? 반대로 생각해요. 남들과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돈을 절대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기 때는 항상 기회가 왔고 기회 때는 항상 위기가 왔었던 거를 명심하시면 돼요. 아까 앞장에도 봤듯이 콕콕콕콕 집어들었죠. 위기 때는 기회구나. 그럼 기회 때는 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과거는 도대체 금리 인상이 어떻게 했길래 왜 자꾸 금리 인상이 요즘 막 왜 그래? 돈을 풀었어요, 그동안. 돈은 당연히 회수해야죠. 그럼 역사적으로 볼게요. 어떻게 됐나? 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한 3차례인가 4차례가 있었어요. 3차례죠. 1994년. 자, 금리 인상. 어떻게 했어요? 금리 인상했어요. 클린턴 정부 때 한 번, 재정적자 상관 어쩌고 저기 해서,
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시장이요. 단기적으로 안 좋았지만 장기적으로 좋았단 말이에요. 자, 1999년. 자, 금리 인상. IT 법을 줄이기 위해서 1999년 금리 인상이 미국에 단행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면 단기 안 좋았는데 장기적으로 좋았단 말이에요. 2004년 한번 볼게요. 금리 인상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경제 연착륙으로 2004년부터 금리 인상을 한번 시작했어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들어오졌던 신흥국 주식펀드 중심으로 주식펀드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했던 모습이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단기간에 악재일 수도 있지만 장기간으로 다 좋았구나. 자, 1994년, 1999년, 2004년에 다 좋았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지금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주가가 쭉쭉쭉 빠지니까. 아까도 반대로 얘기했죠. 위기에서 기회가 온다고. 기회에서는 위기가 와요. 반대로 됩니다. 또 다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시 투자 전략입니다. 이건 금리 인상. 이 인상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기득권들의 말장난. 어차피 금융이라는 건 다 허브가 옛날같이 독고다이 흔히 얘기하는 개별적으로 국가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 금융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어때요? 유럽 어때요? 다 봉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봉합. 주침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항상 기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기회가 왔었었죠. 뭐냐? 이렇게 허브 쪽으로 묶여 있어요. 진통 끝에 어쨌든 결론은 나게 돼 있어요. 옛날같이 전쟁으로 해서 힘을 위해서 싸우는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서로 공조, 동조, 그쵸? 이 부분들이 금융적으로 허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 나라라도 이렇게 소외시킬 수 없는 게 지금 금융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포인트를 머릿속에 꼭 잡아야 돼요. 자, 2004년, 2006년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장기금리 하락과 유동성 광용으로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의 자금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채권펀드에서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2004년 순이입 돈 막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아셨죠? 2000년도 마찬가지예요. 자, 2000년대 뭐였죠? 브릭스라고 해서 막 신흥국가에 막 펀드 엄청 많이 막 활성화돼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브릭스.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융위기, 펀드 자금이 그때부터 엄청 많이 유입됐어요. 보면, 이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2000 말까지 계속 주식펀드에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흥국 쪽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잘 판단을 해보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주식은 예측과 대응. 예측이 이랬는데 예측과 틀렸다. 그럼 바로 대응하는 게 주식입니다. 예측이 빗나갔는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대응을 해버리는 거죠. 예측은 이렇게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매매 주식 참여자하고 지금 현재 주식 참여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뭐죠? 오로지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만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가 힌트고 거기가 방법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수급과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어때요? 2000년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냐면 국내의 수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 수급은 외국인과 메이저가 외국인하고 그다음 기관이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개인들 그 나머지 뭐죠? 기타 법인들 뭐 여러 가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기관하고 외국인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수급 실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아까 포인트로 얘기했죠. 자, 바닥. 심리 바닥에서는 기관이 매수가 진짜 많이 들어요. 기관이 주가가 막 위기에서 막 계속 빠지는데 어느 순간에 기관들이 자금이 훅 들어온다. 그러면 기관들이 많이 사겠죠. 그죠? 아주 많이 살 겁니다. 많이. 그죠? 많이 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그널인 거잖아요. 맞죠? 그다음 고점에서 금리 인상에도 똑같아요. 고점에서 또 기관이 또 많이 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것도 기회가 아니고 얘는 뭐죠? 위기. 이 포인트예요. 그럼 외국인들 어디냐? 이 중간선상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손해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손해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주식이라는 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죠.
가는 친구가 간단 말이에요. 이 추세를 더 끌어올리는 게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외국에 안 들어와요. 환율도 봐야겠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질 때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그 바닥에서 기관들이 매수 물량이 커질 때, 그 다음에 추세 돌려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2050포인트에 돼야만이, 끌어놓아야만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레벨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죠. 2050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네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신저가 종목 엄청 많아요. 지금 막 널렸죠. 이렇게 막. 대형주 보면 엄청 많죠. 코스피 신저가 종목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대형주 포트를 제가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저가를 찍고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역시 뭐 LG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LG화학, 그다음에 뭐 삼성 SDS, 뭐 여러 가지 기타 군들도 바닥 라인에서 이렇게 신저가 부분에 다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여기 라인에서 빠지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더 안 빠져요. 대형주도 보면. 그럼 뭐냐? 다시 사이클론이 들어왔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4년 내내 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주기죠. 지금 3년 차죠. 이렇게 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박스권 탈피를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박스권 탈피하는 전제 조건은 2050포인트에서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2050포인트를 왜 강조하냐? 여기는 가장 중요한 3000대예요. 4년 동안 2050포인트가 이 매물대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4년에 대한 매물대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 뭐냐? 그 가격만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20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달 동안 기다가 결국은 빠져버렸어요. 그죠?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겁니다. 노크를 해요. 주식은 빠지면 다시 그 자리를 노크합니다. 두들겨요. 박명희 2050포인트를 포인트로 잡아놓고 주식을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2050포인트 밑에는 1850포인트 왜 이쪽은 뭐냐면 기관이 엄청 물량을 매수한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지금.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그죠? 그럼 요 라인에서 사가지고 이 올라가서 팔면 되죠. 그죠? 그게 뭐예요? 패턴이라 그랬죠? 패턴. 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해놨어요. 자, 역사적 반복 한번 볼게요. 코스닥 어때요? 코스닥 보여요? 09년부터 제 머릿속에 차트가 있어요. 09년부터 이렇게 쫙 금당 나오고 걔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때 어떻게 해요? 700포인트죠. 거기서 레벨업에서 빵 튀어버렸어요. 네, 거기서부터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큰 시세를 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났죠? 주도주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구나. 2011년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군들 섹터는 3개예요. 뭐예요? 차화정이었잖아요. 차화정. 이거구나. 라고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딱 와야 돼요. 자, 시장이 좋을 때는 주도주가 튀어나온다. 얘들만 가요. 우리 상반기 코스닥 뭐였죠?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이렇게 3가지 섹터가 시장을 뭐였죠? 주도해버렸어요. 얘들만 갔어요. 주구장창! 이 친구, 이 군만 갔어요. 다른 군들 잘 못 갔어요. 얘들만 갔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어떻게 레벨업을 딱 시켰고, 제약바이오가 조정들면서 어때요? 시장 꺾였단 말이에요. 꺾였었죠?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은 꺾인다라고 딱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잠궈버릴게요. 아셨죠? 자,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은 꺾인다.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할 때 분명히 뭐가 나온다? 주도주가 나옵니다. 지금은 주도주가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전기차 요즘 꼼떡꼼떡 되죠? 이거는 주도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냥. 쫙 끌어올려야 되는데 못 끌어올려요. 그죠? 간만 보는 거죠. 자, 상반기도 뭐 제약바이오 그냥 실수 없이 갔어요. 화장품 날라다녔어요. 그죠? 중국 소비자 섹터 어떻게 해서 날라다녔어요. 얘들만 갔어요, 얘들만. 다른 친구도 안 갔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시장 전체를 끌어올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점에서 조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스타 주가가 조정이 이렇게 세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주도주 역할이구나.
주도주의 역할이구나. 자, 볼게요. 자, 과거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코스닥을 실전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부터는 완전 실전적인 내용만 할 거예요. 저번 차시에는 우리가 아침에 준비해야 될 거 이렇게 체크를 했었죠. HTS 설정 방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침에는 스케줄러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를 한번 짚어줬어요. 오늘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시장을 알고 내가 마음속에 딱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역사적으로 패턴들을 한번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잡았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은 지수 한 달 동안 10% 이상 하락한 날이 2005년 이후 10차례를 했어요. 10차례 코스닥은 10%. 서킷 브레이크라 그러더라고요. 브레이크 확 잡는다 그러잖아요. 서킷. 그죠?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폭락이 이렇게 10% 막 이렇게. 이게 언제 있었냐? 2001년. 여기 다 있죠. 여기 이렇게. 체크했죠. 2001년 여기 보면 이렇게 2010년, 11년 이렇게 12년 이렇게 13년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 강하게 하락한 날이 10차례나 있었단 말이에요. 10차례. 야, 정말 무서운 장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10차례나 있었다라는 거는 정말 내성이 강하지 못하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무섭죠? 그죠? 막 무섭잖아요. 그 챙겨보니까 계속 우리나라 하루에 코스닥 지수가 한 달 동안 10% 이상 하락한 날이 2005년 이후 10차례나 있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제 기회의 장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싸게 샀으면 쭉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쵸? 위기가 아니고 위기를 기회로 보고 기회를 위기로 본다는 얘기예요. 황소개구리 매매 기법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실감 나시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급락이 나왔고, 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어요. 더 급락이 나오고 2005년 이후 10차례나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10% 이하로 빠진 적들이 10차례나 된다고요. 엄청 많네요. 그죠? 이렇게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든가, 어떻게 해요? 아예 비싼 걸 건드려서 더 비싸게 팔든가.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역사적 방법. 코스닥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자, 봐봐요. 기간별로 최대 하락률은 마이너스 9.8%. 적용 시 저점은 630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코스닥 630포인트가 저점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코스닥 추이는 하락 시 급락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죠? 이제는 위기가 아니죠. 기회가 되는 거죠. 사람이 위기라고 할 때 기회를 잡으면 되고, 여기서 뭐죠? 기회라고 할 때 야, 나는 위기로 볼 거야. 맞죠? 반대로. 이 포인트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시장은 도대체 금융위기 똑같이 08년에 똑같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 볼게요. 한번 볼게요. 자, 미국 다우존스를 한번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올봉이 이렇게, 이게 올봉이에요. 이렇게. 자, 다우존스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08년이 어느 시점이죠? 여기잖아요, 여기. 자,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자, 어때요? 멋지게 올라갔죠, 이렇게. 어때요? 자, 시즌으로 어때요? 정말 멋진 하이라이트. 그죠? 엄청 많이 그냥 저점 잡고 추세대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죠? 추세 딱 만들어서, 완전 예술적으로 타이밍 딱딱 맞춰서 기술적 분석이 딱딱딱딱 떨어져서 그 자릿대에서 반등 나오고, 정말, 예쁘게 올라갔어요. 이건 뭐냐? 뭐죠? 투자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포지션을 정확히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으로 누구나도 봐더라도 이거는 추세대를 깨지 않고 추세 라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딱딱 보여줬어요. 결국은 추세대 형성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죠? 추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멋지게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봉이거든요. 이게 월봉. 예, 이렇게. 그죠? 뭐예요, 이게? 주택대를 멋지게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이 주택대. 그죠? 정말 멋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시장 보고 좀 우울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볼게요. 7400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땠죠? 이게 우리나라 월봉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다우존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어때요? 엄청나죠? 다우존스는 계속 쭉쭉쭉 뻗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박스권에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네, 이렇게. 답답해요. 답답해요. 이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있어요. 이 몇 년이에요, 도대체. 그죠? 계속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 박스권에. 자, 다우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네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똑같은 월봉대예요, 월봉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쪽 우상향에서 쫙쫙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확산됐죠?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세요. 7400으로 볼게요. 7400. 자, 어때요? 우리나라 시장? 그냥 박스권에 있어요. 지루하죠? 4년 내내 지루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게요. 자, 어때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09년부터 여기서부터 이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깃발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코스피가 박스권을 만들어 놓으면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이렇게. 이 박스권이잖아요.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월봉으로 똑같이 보고 있어요. 이게 박스권이죠. 그러면 이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레벨업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빠지지도 않고 큰 폭의 빠짐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큰 폭의 오름도 없어요. 다만 박스권에서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 금융의 이슈가 있어도 이 자리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죠? 여기 1800포인트, 하방은 1800포인트, 그 다음에 고점은 요 라인, 이렇게 2200포인트,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50포인트를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2050포인트가 요 라인이죠? 여기 딱 보세요. 여기. 뭐가 많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뭐예요? 여기, 어라? 딱, 이 포인트가 있죠? 2050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2050포인트 돌파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그죠? 2050포인트 돌파 못하면 빠져요. 2050포인트 돌파 못하면 빠져요. 2050포인트 돌파 못했더니 빠져요. 2050포인트 돌파했더니, 이렇게 레벨업이 됐어요. 그쵸? 근데 또 여기 다시 2050포인트 레벨업을 못해서 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2050포인트가 기준선으로 보면 되겠구나. 우리나라 시장 레벨업 될 때는 거래소는 205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큰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쉽죠? 맞잖아요. 2050포인트에서 뚝 떨어지고, 2050포인트 떨어지고, 2050포인트에서 쭉 떨어지고, 205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신고가가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그랬다음에 조정을 줘서 다시 2050포인트에 지지를 못하니까 또 밀려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시장은 2050포인트가 기준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여러분? 2050포인트 밑에서 사는 거죠. 2050포인트에서 사는 거죠. 이 저점은 뭐예요? 이 저점 라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저점이잖아요, 여기. 그죠? 요 라인. 요 라인에 기관들이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던 라인입니다, 이렇게. 요 라인들이. 그러니까 요 라인들이 이제 빠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밑바닥에 대한,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 자리에 오면 매수해야겠구나. 왜?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기관들 매도 물량들이 엄청 쏟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 한들, 기껏 빠져야, 1850포인트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위기잖아요. 주가가 여기까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들어놨다가, 여기까지 들어 올렸다가, 여기까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위기가 아니고 뭐예요? 세이브존이에요, 세이브존. 안전한. 세이프존이라고 해요. 세이프존. 안전한 매수 권역대다. 이 라인에서 밀린다. 그러면 기관들, 로스콘 물량 나와요. 아셨죠?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시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정말 꿀팁이죠. 예. 역사적으로 한 번씩 훑어봤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다 찍어봤습니다. 자, 쉽죠, 여러분?
자, 쉽죠? 재밌죠? 예.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실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가장 쉬운 문제를 한번 오늘 낼까 생각합니다. 자, 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포인트가 상하방의 기준선이 된다라는 포인트를 지수를 한번 내드렸어요. 오늘은 지수 맞히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강의 시간에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 가장 중요한 게 몇 포인트라고 얘기했죠? 그게 이번에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자,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 모른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지금 답을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기준 라인이 있어요. 여기서 돌파하면 신고가가 나오고 여기가 지지 못하면 떨어져요. 이 거래소의 포인트를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정답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 자, 코스피의 거래소의 기준 포인트는 몇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 저번서의 답은 바로 7일선이란 말이에요. 7일선. 5일선하고 11선하고 조정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격도로 붙이는 그 라인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11선까지 빠지지 않고, 단봉이 딱딱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7일선에서 한번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11선, 그 다음에 15일선, 그 다음에 21선 깨지면 3호 라인, 그래서 61선 밑에 있는 것까지 보시면 안 돼요. 3호 라인에서 반등 들어오고, 그 다음에 6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옵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의 그런, 자리대입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 계세요. 정답자분. 자, 수영님, 참 이름이, 예쁘시네요. 수영님. 그 다음에, 자, 클링스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는, 남을 주는, 그럼, 퍼포먼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하나씩 한번 만들다 보면 단단한 뭐가 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모래성이 말 만들면 안 돼요. 모래성을 만들면 안 되고 단단한 탑을 만드는 거죠. 모래성은 바닷물이만 오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발씩 오시면 됩니다. 자, 언제든지 Q&A를 이용을 하세요. 제가 답을 다 드립니다. 답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시청 여러분이 참여해서 노크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수익을 말하다에서는 열려 있어요.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뭐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아셨죠? 예? 주식에 대한 내용만. 또 다른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저 몰라요. 아셨죠? 주식에 대한 제가 알 수 있는 한 시청 여러분과 함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혼자 마음고생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가 있죠? 수익을 말하다가 여러분들을 저번에 우리 첫 시간에 약속을 드렸죠.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오늘 또 알진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해 주시고 Q&A를 항상 이용해 주시면 좋고 정답자는 정답란 단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공부도 하고 선물도 받고 일석이조 또랑치고 가지 잡고 수익을 말하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또 기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죠? 요즘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화 오시면 개굴개굴 팍팍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자, 기를 한번 넣어드릴게요. 자, 다음 주도 성공차 하시고 황소개구리 우리 수익을 말한다 수익을 말한다 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기를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오늘까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추운 겨울 날씨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